2010년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연간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부 시장이 휴장하거나 조기 폐장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주요국의 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 오른 91달러 3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15%가 오르면서 2년째 올랐습니다. 금값은 10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2년 5개월 만에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38만 8천 명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의회가 정부의 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역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에 정부의 채무 한도의 상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주식과 미국 국채, 일본 엔화, 금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고루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2010년이 가고 2011년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증시 새로운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식시장 그리고 또 안전자산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가 한층 더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독이 될지 아니면 견조한 상승세로 이어질지 자세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지난 2010년 마지막 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연말 분위기 탓에 조금은 한산한 장이 펼쳐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관련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일단 31일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움직임 없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577.51포인트로 0.07% 상승을 했고요. S&P 지수는 0.02%,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미국 증권사 트레이더, 브로커들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비교적 거래량이 적은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지표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시카고 구매관리지수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12월 시카고 PMI 지수는 6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2년 내 최고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분석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미국 전반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이제 쌍바닥이었다는 점,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택 지표 역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감소한 폭에 대해서 이 좋은 코멘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그 소비하고 주택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2011년 미국 증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이해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그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인 만큼 세계적으로 달러화 채권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되어야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달러화 가치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중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위안화 절상 이슈들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정책적으로도 달러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에 대한 상방 경직성이 이제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고 오히려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쿠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이 부동산 관련 지표도 하나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 부동산 지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미결 주택 매매, 뭐 예상외로 좀 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예, 11월 미결 주택 매매 전월 대비해서 이제 3.5% 정도,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0.8% 정도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게 일단은 압류주택 감소 전까지는 안정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지표고, 지표상으로 보시더라도 쌍바닥 모양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국 증시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서 유럽 쪽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한 국가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조기 폐장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거래도 상당히 한산했는데요. 나왔던 주요 이슈 짚어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별하게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 중에 있고요. 은행 건전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포르투갈 국채를 중국에서 매입했던 것도 글로벌 안전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 수차례 위기에 이제 유로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로화의 위상과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 독일 등 이제 글로벌 유럽을 위한 안전판들이 존재한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긍정적이다. 미국과 유럽 증시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2011년 한 해 동안에는 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런 평가까지도 또 나왔었죠. 이렇게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국제 상품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국제 유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91.38달러, WTI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계속적인 달러 약세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약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해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 은, 팔라듐 및 이제 곡물 관련된 ETF들로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요 일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올 만한 경제 지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좀 큰 내용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랑 11월 건설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화요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1월의 첫 거래인 만큼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 대한 눈치 보기가 우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 발표될 FOMC 의사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1월 계획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년이 되면 각국 정상들이 또 신년 인사를 하면서 특별 담화문을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세계 정상들이 이야기한 내용들 묻고 보니까 경제 안정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각국 정상들 이제 신년사 키워드는 단연 경제였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중산층 미드필더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요걸 보시게 되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은 민생 안전, 일자리 창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회복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민생 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제 소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민생 안전과 경기 회복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1년 세계 경제 전망을 좀 해보는 거
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일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크게 올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는 일부 조정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한 요구가 일부 생길 것 같고요. 하지만 일부 조정을 받은 후에는 실제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를 증시에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펀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0년 후반에는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증시가 올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후에 이제 펀드로 들어오는 그 자금들 때문에 이제 기관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그러니까 2011년 초반에는 이제 기관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올해장 전망까지도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다 발빠르고 현장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새해를 맞이한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는데요. 그중 세계적인 관광도시 프랑스의 새해맞이 표정은 어떨까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십만 명이 에펠탑과 샹젤리제 등에서 빛의 향연을 지켜보며 신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수십만 개의 LED로 가로수를 아름답게 장식한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이날 밤 관광객과 연인, 가족 단위 시민 등 약 20만 명이 모였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꽃놀이 등을 지켜보다 새해가 되자 얼싸안거나 입을 맞추고 새 인사인 본 아내를 주고받으며 서로 축복했습니다. 에펠탑을 정면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 주변에도 3만 5천 명이 모여 에펠탑에서 펼쳐진 형형색색의 조명 축제 속에 신묘년 첫날을 맞으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8천 명을 파리와 인근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5만 4천 명을 동원해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소방관들도 수천 명이 나와 비상근무를 했는데요. 파리교통공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1일 정오까지 지하철을 무료 개방했으며 일부 노선은 밤새 운행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한 교회 앞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최소 2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탄 테러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노린 것으로 알카에다가 유력한 범행 배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키디신 교회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은 기독교 신도들이 새해맞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건물을 막 빠져나가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녹색 스코다 차량 한 대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알키디신 교회 밖에 세워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린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는데요. 이집트에서 종교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날 폭발 사건 직후 이 교회 신도 수백 명은 거리로 뛰쳐나와 인근 모스크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고 일부 신도는 무슬림들과 투석전을 벌였습니다. 라비보 주지사는 알카에다 조직은 이집트의 교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종교 간 분파주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 국가는 지난해 11월 이집트 콥트 교회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 여성 2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새해 첫날 새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교회 폭탄 테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시티에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순례객들에게 이라크 기독교인 집 근처에 폭탄을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교회에서 발생한 이 비겁한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정례 3종 기도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의 전략에 직면해 그리고 모든 주민이 겪을 결과에 직면해 나는 희생자와 그들의 사랑스러운 유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최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브라질 건설을 약속했는데요. 브라질은 물론 세계 언론은 군사 정권 시절 반정부 투쟁을 벌였던 호세프 대통령의 전력을 들어 여전사 잔다르크에서 남미 대국 브라질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2차례 결혼했으나 자녀로는 외동딸 파울라 호세프 아라조우만을 두었으며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에 손자를 보았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브라질리아 가톨릭 대성당 앞에 도착해 취임식 전용 차량인 1952년산 롤스로이스에 올라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의회 앞에 도착한 호세프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관련 문서에 서명한 뒤 40분 가까이 연설을 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다 실바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성과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곤 기하 퇴치, 정치개혁, 교육,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여성 지위 향상 등에 주력해 모든 국민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브라질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어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개도국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흡연 천국인 스페인도 식당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금연국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유럽 4대 담배 생산국의 스페인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을 불허하는 강력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금연구역에는 학교, 병원, 공항 등 공공기관과 공원은 물론 식당과 간단한 안주에 맥주나 와인,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타파스바,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밀폐된 공공장소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호텔에 한해서는 흡연자용 객실을 30%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최대 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9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페인은 2006년 금연법을 도입했으나 직장과 대중교통, 상점 등에 한정함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레이레 파진 보건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결국은 요식업소들에게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비롯한 관광 요식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형국에 매출이 5에서 15%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매년 5만 5천 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최근 정부의 유가 인상 조치에 항의하는 파업이 계속되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발표한 메시지에서 최대 82%까지 올리기로 한 유가 인상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유가 인상 조치 발표 후 운수부문 파업이 벌어지면서 주요 도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등 극도의 혼란상을 보여왔는데요. 수도 라파스의 교통편이 대부분 멈춰섰으며 대통령군이 경비에 나섰습니다. 국제공항이 있는 에랄토시 인근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가 하면 정부 청사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중부 코차밤바와 경제 중심지인 동부 산타크루스 대 라시에라, 광산 도시인 오루로와 포토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0% 임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군의 생필품 공급과 버스 및 트럭 운행 등을 맡도록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 두 곳과 시민단체가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노조 및 원주민 단체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정부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며 자제를 촉구했으나 전국적 규모의 파업과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독립국가 수립 과정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이 설치될 경우 브라질에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참석을 위해 브라질리아를 방문한 아바스 수바는 전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에 브라질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수바는 국제사회 동의가 있으면 내년 중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바스 수바는 이어 이슬람 과격단체인 하마스에 대한 이란의 지원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에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이 대하마스 지원을 중단하도록 브라질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최근 브라질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했거나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브라질이 팔레스타인 유엔 평화 유지군에 참여할 경우 레바논에 이어 두 번째 중동 지역 파병이 될 전망인데요. 유엔은 이탈리아, 레바논 주둔 병력 감축 방침에 따라 브라질의 파병을 요청했으며 브라질 정부는 지난 10월 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청년층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 자선기금에 보태기 위해 자신의 1977년 푸조 504 승용차를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마모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대통령이 되기 전 테헤란 시장 때 흰색의 푸조 승용차를 탄 모습을 즐겨 보였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이번 경매 참여는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자신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저소득층 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차는 내년에 아바단시에서 열리는 국제 골동품 전시회장에서 열리는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바단시의 아르반드 자유무역지대 책임자인 아스가르 파르히즈 카르는 현재 이란의 중고차 시장가대로 $2,000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중국판 얼짱거지 기억하시죠? 이 얼짱거지가 이번에는 패션 모델로 등장해 중국 대륙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얼짱거지로 유명세를 탄 청거룽이 이번에 패션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청거룽은 한 신제품 간담회에서 제품 포스터 모델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서 캐주얼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할 채 한쪽 다리를 세우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홍콩 배우 유덕화와 금성무를 닮은 청거룽은 1996년 직장에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채 음식을 구걸하던 중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 앵글에 잡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얼짱 스타로 각광받았습니다. 중국 신세대들은 청거룽을 시리거, 즉 엣지남이라고 부르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오는 2월 시리거 전기라는 제목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남성이 딸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의식이 깨어나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암벽 등반가 앤드류 얼은 지난 12월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응고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한 얼은 2주 넘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일이 크리스마스 당일 일어났습니다. 얼이 쓰러질 당시 만삭이었던 여자친구가 바로 옆 병동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는데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탓인지 얼마 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얼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얼은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자친구 듀딩크는 하루빨리 앤드류가 퇴원해 딸 엠버와 재회하길 바란다고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7쌍둥이가 지난달 13번째 생일을 맞아 근황을 알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 단 하나뿐인 7쌍둥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아이오와에 사는 7쌍둥이 케니, 알렉시스, 나탈리, 켈시, 나단, 브랜드, 조엘 맥커이는 최근 방영된 MBC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몰라보게 훌쩍 큰 최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구상 생존한 첫 7쌍둥이인 이들은 생김새와 키도 다르고 식성과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중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들은 함께 정한 규칙에 맞춰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주일 식비만 40만 원이 넘게 되며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각각 2대씩 있지만 이 역시도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엄마인 캐니 맥커이는 7 쌍둥이를 임신해 전 세계인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취업을 둘러싼 고충은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한 여학생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해충 다이어트를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남부 샤먼에 사는 이 여성은 부화하지 않은 회충의 알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란 설을 믿고 회충알을 다량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충은 결국 여성의 뱃속에서 부화했고 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 여성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요즘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쁘고 날씬해져야만 한다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의사는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극악한 짓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현지 언론은 취업난에 휩싸인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경쟁력을 위해 지나친 다이어트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에서는 40대 독신 여의사가 신랑이 없는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방송에 따르면 난토에 사는 첸칭은 새해 첫날이자 대만 건국 100주년인 지난 1월 1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눈길을 모은 점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단 한 명인 것. 칭은 결혼식은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자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일이라고 설명한 뒤 누구보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와 결혼을 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에서 나 홀로 결혼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0월 회사원인 천 웨이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고 친척들의 결혼 독촉이 듣기 싫다며 신랑 없는 결혼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인형만큼 작은 몸집으로 사는 3살 여자아이가 언론에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아비라는 소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될 때까지만 자랐을 뿐 이후로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현재 몸무게는 6kg, 키는 61cm에 불과한 아비의 병명은 러셀 실버 증후군. 이 증후군은 몸의 한쪽 부분의 이상 발달, 저체중 등의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으로 10만 명 중 1명꼴 나타나는 희귀병인데요. 아비 엄마는 아이가 자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절망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밝은 성격을 가졌다는 아비의 특기는 숨바꼭질. 아비는 엄지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주위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는 비록 몸은 작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채권 문제가 금융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야 의원 12명이 직접 세에서 통일세를 추가로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세법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일재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효성 산흥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두세 개 대기업들이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연초에 대한통운 매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신년 특별 연설을 통해 국가안보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2011년 가장 큰 화두가 될 만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축은행 부실인데 이 금융권에서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신용평가사들이 이 후순위채에 대해서 이 신용등급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런 걱정이 점차 더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저축은행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문제가요. 네. 올 한 해 금융권은 물론 그 한국 경제에 큰 침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저축은행 PF 부실은 뭐 저축은행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제1금융권하고요. 그 부동산 시장에 그 연쇄적인 반응을 미치면서 그 결과적으로 그 한국 경제 전반에 그 성장률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일단은 그 저축은행 그 PF 부실채권 문제가 그나마 그 순조롭게 풀리기 위해서는 그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 신용등급이 안정돼 있어야지만 그 저축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네. 그 시중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저축은행 뭐 신용등급 조정 현황을 보면요. 우선 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그 부산하고요. 부산이 뭐 솔로몬 한국 등에 대해서 그 BB 안정적에서 BB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좀 등급을 낮췄고요. 네. 그 기업평가 이외에도 그 토마토, 뭐 현대스웨이스에 대해서 그 BB 마이너스 안정적에서 BB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 한국신용평가 역시 그 부산이 그 솔로몬, 한국경기 등에서 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요. 네. 뭐 한신청평가도 뭐 솔로몬, 한국경기 등에서 그 신용등급을 좀 낮췄는데요. 그 신용평가사들이 그 저축은행 그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밝힌 사유를 보면요. 네. 그 PF 등 그 부동산 관련 여신 규모 비중이 여전하고 또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이유를 그 주된 그 하향 조정 근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올해 중으로 그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고요. 그것도 이제 하루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데 이런 변수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부실이 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도 많이 늘었고요. 이 뭐 올해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분명 변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지난해 그 사상 최대 수출가요. 그 네.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이 이면에는 그 한일 효과에 힘입어 가지고 그 예상외로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그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요. 그 지난해 수출은 4,674억 달러로 그 전년 대비 28.6% 늘었고요. 또 수입은 그 4,257억 달러로 그 31.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무역 흑자도 그 전년 대비 한 3.2% 증가한 그 4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 수출하고요. 무역 흑자가 그 사상 최고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그 수출 규모는 그 주요 경쟁국인 이탈리아를 벨기에를 제치고요. 네. 그 한 해 동안이나 두 계단이나 상승하면서 그 프랑스에서 세계 7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올해 수출 전망도 꽤 밝은 편인데요. 네. 그 지식경제가 내놓은 그 전망에 의하면은 올해는 그 수출이 그 5천억 달러를 넘었으면서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그 사상 처음으로 그 1조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아마도 그 올해 수출의 큰 복병은 환율일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 그 매체들이나 그 연구소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설문조사에서 수출에 가장 우려되는 요인을 물어보면은 그 북한 리스크보다도 한율을 제일 먼저 꼽을 정도로 네네. 한율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을 보면은 올 한 해 한율을요, 그 1,000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1,000원대 초반에서는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그 만약 한율이 그 세 자릿수인 900원대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네. 그 수출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한율이 900원대 그 세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요. 국내 기업 10곳쯤 7곳이나 8곳 가량이 네. 그 채산성을 못 맞춘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환율이 1130원대까지 또 수준으로 그렇죠. 내려왔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900원대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북한 관련 리스크보다도 이 환율 쪽으로 이 수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클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통일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통일세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너무 빠르다. 아니면 그렇죠. 뭐 예. 당장 시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뭐 여야별로도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에 그렇죠. 큰 예. 화두로 떠올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일세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12명이요.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추가로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세법을 처음으로 입법 발의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똑같이 너무 성급하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준비할 때가 됐다. 이런 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통일세법을 보면요. 개인 또는 법인이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금을 낼 때 소득세의 2%, 또 법인세의 0.5%, 상속 및 증여세의 5% 등으로 통일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게 골자 있는데요. 네. 즉 이제 법인 소득 상속 증여세를 낼 때 부가세금으로 통일세를 거둔다는 취지입니다. 또 통일세와 별개로 매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요. 네. 통일세 관리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기금을 예치하는 방안도 같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올 상반기 중으로 의원입법과 별개로요. 통일세 법안을 의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확산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일세의 시기가 맞냐, 또 네. 걷는 게 징수 방법이냐, 이런 거 모든 걸 떠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통일세 부가 당위성을 놓고요. 네. 여야 또 정치권 또 전문가 간의 의견 대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념적인 문제도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겠죠. 예. M&A 관련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좀 대형 매물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대한통운 그렇죠. 예. 산은에서 매물로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세 개 대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올해 최대 M&A 대여 중 하나가 대한통운일 것 같은데요. 민유성 산은 김은지중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좀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민행장의 발언을 좀 정리해 보면요. 두세 개 대기업들이 대한통운 인수이사를 전달해 왔다. 또 연초에 대한통운 매각을 개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두세 곳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M&A 업계에서는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밝힌 두세 곳 기업에 대해서 포스코와 롯데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대한통운 인수를 놓고 M&A 시장에서 주력으로 부각한 게 이제 포스코 롯데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통운 인수를 놓고 또 포스코와 롯데가 치열한 싸움을 좀 벌일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또 관심을 가져볼게요. 대한통운 인수가 끝나면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구조조정도 일단 부분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통운 인수와 별개로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혹독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네. 이것도 시장에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M&A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 재편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될지도 한번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새해 첫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각 기업에서도 신년 시무식을 또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활기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신년 메시지를 또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죠. 예. 가장 크게 떠오를 내용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경제 그리고 또 안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늘이죠. 오늘 신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요. 국가 안보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고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또 아울러 지난해 세계 금융위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 여사를 모아서
경제를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의 하도는 안보와 경제 네. 두 축으로 모아질 것 같은데요. 그 안보와 경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그 이제 감세라든지 그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신년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또 그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도요. 네. 그 오늘이죠. 오늘 3일 그 신년사를 발표하는데요. 아마 그 신년사에서는 뭐 새해 경영 부상하고 네. 뭐 기업의 미래 비전 이것들을 좀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이건희 회장이 던진 하도가 국내 재계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아울러 그 이날 그 LG그룹하고 뭐 현대자동차 그룹 주요 그룹들도 그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신년 화두, 이 경제 그리고 또 안보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이 경제를 가장 큰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그리고 미국은 고용, 그 밖에 중국은 민생 안정, 뭐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바람과 같이 힘차게 이 한 해를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신년연 첫 주 이번 주는요. 네. 그 정부 부처와 기업들의 신문식으로 이제 그 첫 업무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은행권의 그 리스크 관리 방안이 좀 금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일정별로 보면요. 그 우선 3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2010년 그 12월 말 외환 보유의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그 외환 보유액이 한 2,902억 3천만 달러거든요. 근데 그 올해 그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었고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걸 봤을 때요. 12월 외환 보유액이 그 뭐 3천억 달러를 넘었을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 3일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은행의 그 해외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 해외 진출 계획에는 그 국내 은행의 글로벌화를 도울 수 있는요. 그 제도나 세제 지원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4일에는 그 금융감독원이 그 은행권의 그 부채 만기 집중하고요. 그 부채 만기 집중과 관련한 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감독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행사 중에서는요. 현재 그 저축은행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규모가 약 3조 8천억에 이르고 있고요. 네. 또 이를 포함한 그 전체 그 금융권의 부실 여신 규모는 약 6조 7천억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6조 7천억에 이르는 그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이번 방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또 4일에는 그 기획재정부가 그 경영 자율권 확대하는 공공기관을 신규로 선정합니다. 네. 이번에는 뭐 5, 6개 그 기관이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또 5일에는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해 그 농림수산식품부 그 수출 성과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네. 그 농림수산식품의 국제화, 수출과 수입이죠. 특히 수출 부분인데요. 네. 수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6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해 11월의 경우 그 선행지수의 10대 그 세부 항목 가운데 9개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번 경제동향에서는 이 같은 그 지표를 고려해서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는 그 금융기관의 그 대출 행태 조사에 대한 그 서베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이어 7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2월 그 연중 및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네. 뭐 아마도 그 지난해 연말 되면서 뭐 그 유가라는 이런 게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LPG랑 휘발유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같은 요인이 그 생산자 물가 어느 정도 미쳤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일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이 지난해 마지막 장을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051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장 어느 때보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